네, 써니요. 이틀 전이었나요? 쇳동그리 태양 이게 이제 풍뎅이는 맞는데 이, 이 태양은 제가 이제 불사조 태양을 최근에 그렸잖아요. 그래서 불사조는 피닉스고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 쪽에서 나오는 신화고요. 이 쇳동그리 태양은 이집트 신화에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다시 부활한 아침의 태양을 의미할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아침의 태양을 이제 제가 이제 전부터 그리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신화와 뭐 이카루스 신화라던가 피닉스 또 이제 케페라 이 쇳동그리 태양은 제가 언제 맨 처음 접했냐면 알라딘이라는 만화 영화에서 그 쇳동그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게 거의 대학교 때요. 알라딘이라는 만화를 본 게 이집트에서 쇳동그리를 왜 저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하고 찾아봤더니 태양을 굴리는 게 쇳동그리라는 신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태양을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쇳동그리가. 이게 동그란 그 똥을 이렇게 굴리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이집트에서. 뭐 정확한 내용은 더 찾아봐야 하는데 제 기억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피닉스도 그리고 또는 그러니까 이카루스와 태양이 하나가 된 그런 태양도 그리고 했기 때문에 쇳동그리 태양을 그리고 싶었는데 음 이제 쇳동그리 태양의 모양은 이제 좀 아직은 쇳동그리스럽진 않은데 어쨌건 홍염의 모양이 보면 사슴벌레 느낌이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쇳동그리 태양 그린 걸 보고서 또 아미고 길님이 거기서 이제 뭔가 느낌이 케프리 그림 영상을 보다가 이 위대한 종호 니체의 Great Noon이라는 태양이 곧 나오겠구나 이런 걸 느꼈다 이렇게 주셔서 근데 이게 마침 제가 지금 월인청강이라는 걸 주제로 강물에 달빛과 별빛이 비치고 있는 그림을 현재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촬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게 좀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잘 될지 안 될지가 좀 걱정이 돼서 그래서 좀 괜히 또 지워야 되니까 실수하면 사실 이 쇳동그리 태양 그릴 때도 그리는 과정을 제가 안 그렸거든요. 근데 아직까진 제가 이제 미성숙해서 그렇겠지만은 이게 액션이 좀 커요. 이 태양이 막 쫙쫙 뿌리거든요. 액션이 큰 거 보이시죠? 그래서 사실 옆에 카메라가 있으면 제가 카메라를 쳐버릴 수도 있고요. 그 카메라에 물감이 묻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약간 카메라가 돌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비록 이 타임랩스일지라도 조금 방해받는 측면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아직은 제가 이 카메라를 의식하면 안 되는데 좀 의식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찍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케페라 또는 케프리를 그리고 동시에 월인 별강달강이라고 이제 강물에 별과 달이 비친 그것을 현재 그리고 있는데 예전에 클림트 아테제 호수를 한번 시도해 봤더니 그림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호수랑은 이거 안 맞는다. 그래서 강으로 가자, 강. 그러고서 또 안 맞아. 그래서 이거 별강, 달강, 월인천강으로 가야 되겠다. 어, 월인천강의 그 깊은 철학적인 뜻은 한번 월인천강의 뜻 해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 했는데 위대한 정오가 생각이 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달이 강에 비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정오의 태양이 바다에 비치는 것을 그려야 되겠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카톡을 받으니. 그래서 그거는 월인이 아니라 일인이죠. 인이라는 게 도장을 찍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달이 1000개의 강에 도장 찍힌다 이런 뜻이고 복사된다. 근데 태양이 1000개의 강에 복사되는 게 아니라 태양은
그 강에 모든 강이 모아진 그 바다에 태양이 비추는, 그래서 그 니체가 얘기한 위대한 정오, 모든 것이 밝아지는 위대한 정오는 바다랑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서 1인 가로 열고 위대한 정오. 그러니까 월인과 1인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인 시리즈도 아직 그리진 않았지만 마침 대칭적으로 제가 월인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1인으로 해서 니체의 그레이트 눈이라는 것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오늘 마음을 먹었고요. 지금 아테네 학당에 플로티누스라는 철학자가, 이거 동글뱅이가 쳐져 있는데, 이건 제가 오늘 새벽에 이걸 보다가 이제 제가 뭐 소크라테스니 아리스토텔레스니 뭐 이렇게 다 보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플로티누스까지 왔어. 야금야금 보고 있는데, 이 철학의 뒷거단에서. 근데 이 사람이 참 대단한 게 셸링하고 플로티누스를 한국에 소개한 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34인 중에 뽑은 것도 너무 고맙고, 딱 보고 있는데 책을 읽는데 뭐야 이거, 너무 뭐냐면은, 왜 제가 놀랬냐면 현대 채널러들하고, 그러니까 람타라든가 세스, 그 다음에 신과 나눈 이야기에 그 닐 도널드 월시도 채널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현대 영성가들이 얘기하는 신의 모습을 플로티누스가 굉장히 정말 거의 비슷하게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이거 다 읽지는 않을게요. 이게 정지 화면이니까 이게 읽어보시면 되고,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비슷한 데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걸 발견한 겁니다. 양자인문학의 아버지가 셸링이라면, 그럼 셸링 이전에 야곱 베메가 있었고, 야곱 베메 이전에 그럼 또 누가 있었고, 있었겠죠. 그럼 그 이전에 누가 있었을까 보니까 이 플로티누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플로티누스가 양자인문학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플로티누스 이전은 뭐 그냥 탈레스가 나와버리니까, 철학계에서 아리스토텔레스, 탈레스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했는데, 그 만물의 근원인 물은 은하수 내지는 이 천문학적인 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천문학적인 강을 의미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플로티누스는 하나님, 신에 대해서 3가지 비유를 두는데, 그게 샘물, 태양, 그 다음에 거울을 예로 듭니다. 거울. 그러면서 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이 이마고 얘기는, 아미고와 이마고 얘기는 다음에 할 거예요.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건 이렇게 얼마 전에 얘기했던 폴 틸리히의 신학하고 플로티누스의 신은 거의 같아요. 무한성에서 인간이 감히 사유할 수 없는 그 거대한 개념인 거는 거의 같고, 근데 여기서 샘과 태양과 거울을 얘기하는데, 이 거울이 여기서 어떤 개념이냐면요, 바라봄의 개념이에요. 신이 자기 자신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여기가 이제 여기서 양자인문학의 할아버지로서의 이제 자격을 얻게 되는 분석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나는가에 대한, 이건 좀 읽어봐야 돼요. 자, 하나가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펼쳐짐의 과정이 시작된다. 이 바라봄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정신적인 세계가 생겨나고, 그러니까 일생이 이생삼 삼생 만물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노장 사상이 여기 나옵니다. 플로티누스에서 벌써. 그래서 정신이 아래를 또 한 번 내려다봐요. 정신이 한 번 더 내려다봐요. 그러니까 영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혼들이 또 한 번 바라봐요. 그럼으로써 코스모스가 생겨요. 이게
이 관찰자의 우주 개념이 여기 벌써 들어가 있잖아요. 플로티누스.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거를 그 옛날에 알았지? 그러면서 이제 플로티누스를 검색을 해본 겁니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플로티누스는 기독교적인 신과 약간 대립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기독적인 신을 부인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대립한 거예요. 기독교가 신을 너무 조잡하게 의인화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옥 안에 가두려 했다 이거. 인간의 틀, 인간이 바라보는 틀 안에 신을 가두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대립을 한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늘 하는 말이니까. 그랬더니 이게 플로티누스가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플로티누스의 이제 계보를 살짝 여기다가 적어봤는데, 이게 그 화이트헤드의 과정신학 과정철학으로 흘러가고요. 제가 카우스 혼돈으로부터 질서, 그 일리아 프리고진이라는 생성의 물리학으로 연결되고요. 뿐만 아니라 플로티누스가 르네상스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진리나 진실을 드러내는 그림이어야 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예술이,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이든 예술이든 그것은 신의 유출로부터 오는 건데, 예술은 다시 이 인간들을 신에게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이상향을 향해서, 그러니까 안내하는 듯한 힘을 갖고 있다. 안내하는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그게 플로티누스의 미학이거든요. 일자를 향한 도약의 미학. 자, 그런데 이제 이 이후에 또 더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쨌건 플로티누스의 미학은 은유, 암시, 풍자, 알레고리아의 기원이 되는 거고, 여기서 세자닌이, 뒤샹이니, 피카소까지 현대 예술로까지 연결이 돼요. 플로티누스의 미학이. 그러니까 동양에서 사의성, 어떤 뜻을 드러낸다. 그 물체에 있는 그 플라톤의 말하는 그 현실에 있는 물질은 이데아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리고서 그 그림자를 단순히 예술가들은 모방하고 있다. 그러면서 플라톤은 예술이나 예술가들을 되게 폄하했는데, 그게 아니라 플라톤의 제자급이지만 플로티누스는 완전히 플라톤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다르고, 예술은 신으로부터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하나의 힌트 같은 거고, 그 예술이라는 것이 다시 우리 인간을 신에게 다가가게 하는, 합일하게 하는 그런 어떤 안내자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술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셸링의 예술론이랑 되게 비슷해요. 비슷한 걸 봤고요. 여기서 이제 헤겔이나 칸트의 미학은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하나님, 일자라는 것이 빠져 있어요. 인간적인 미학이에요. 그런데 플로티누스하고 셸링은 그 일자를 포함한 미학이에요. 그 차이가 있고, 그것이 이제 현재 제 그림은 플로티누스의 미학이고 셸링의 미학으로 설명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양자 미학이라고 한다면, 양자 철학, 양자 미학이라고 한다면 플로티누스의 그 미학과 셸링의 미학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셸링의 미학은 제가 지금 책을 사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플로티누스 책 전부 사야 되겠네.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이제 이게 위대한 정오. 니체의 위대한 정오를 제가 제목으로 써야만 하는 이유가 나와 있죠. 모든 존재가 춤추고 모든 것이 스스로 초월하는 순간이다. 이게 위대한 정오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춤추는 손, 춤추는 별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 자체가 춤추는 별의 하나인 거죠. 아무튼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친구랑 나눴던 카톡이고요. 그래서 이제 플로티누스 책을 조사를 해봤더니, 플로티누스의 미학을 23년 11월 1일 날 우리나라에 출판한 송유래, 저 대학교 때 친구예요. 같이 여행 다니고, 물론 제 여자친구는 아니었고 여자 사람 친구였는데,
남자친구가 따로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유래가 경희대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사실 뭘로 박사학위를 받았는지까지 사실 솔직히 우리가 대학 친구가 박사학위 받은 다음에 어디 철학과 교수인가 보다 이 정도만 알지, 박사학위 논문까지 어떻게 모르잖아요. 근데 유래가 프랑스로 가서 플로트니스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깜짝 놀랐네. 이걸 오늘 알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유래가 경희대에 있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그 철학가로서의 칭찬이 자자하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플로티누스로 박사학위 받은 거는 이제 오늘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바로 주문을 했고 플로티누스에 관한 책을 7권을 주문을 했는데 절판된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한 3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꼭 읽어봐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 제 그림을 평론하고 또는 설명을 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려면 이게 양자인문학적인 그림이다, 내 그림이, 이렇게 하려면 그 서양인들이 알고 있는 철학자 중에서 어떤 미학을 가져와서 제가 그 사람들을 이해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서양의 컬렉터들을 이해를 시켜야 돼, 제가. 그러면 플로티누스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일단 플로티누스나 셸링에 대해서 정통해야 돼요. 왜냐면 그것이 현재 제 그림이 나타내는 바와 가장 좀 많은 교집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래에 대해서 새삼 또 깜짝 놀랐고, 어떻게 또 인연이 이렇게 되나. 그래서 제가 이제 8월달에 전시할 때 제 그림에 대한 글을 일단은 친구 조연수한테 맡길 거고, 뭐 송유래 교수한테도 제가 한번 찾아갈 수도 있고 써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겠고요. 어떻게 될지. 근데 그 베르그송을 연구했던 그 베르그송에 대해서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조연수 제 친구가. 근데 베르그송이 플로티누스를 또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그송이 플로티누스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현수도 플로티누스 미학 그리고 셸링의 미학으로 제 그림을 이렇게 서양에 소개하는 그런 글을 충분히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플로티누스는 어떻게 이렇게 현대 영성가들이 말하는 신에 대한 것을 거의 2000년 전에 이걸 말했었는가? 그래서 그 플로티누스의 제자가 한 말이 있는데 신과의 합의를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거의 예수 사후 200년 만에 거의 예수급의 인물인 거예요, 이 플로티누스가. 그래서 인종차별이 없었고 대단한 사람들이 플로티누스의 제자였는데 그 중에서 로마 황제하고 황후가 제자였던 거예요, 플로티누스의. 플로티누스에게 강의를 들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너무 존경하니까 이 플로티누스를 황제가 그 공무원으로 뽑은 거예요, 플로티누스를. 그런데 플로티누스가 한마디로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그 정책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로마 정부에서. 그러면서도 그 누구하고도 싸운 적이 없다. 진짜 이거는 도인이죠, 도인. 이거는 이제 송유래의 강의를 들어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강의 좀 이따 소개할 거고요. 그런데 제가 가장 이 플로티누스를 확실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은, 플로티누스가 선본홍제 사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노예를 그러니까 노예까지도 이렇게 교육에 차별하지 않았고, 고아들을 맡아서 제자로 기르기도 했는데, 이제 고아가 되면은 그 부모의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산.
그것까지도 맡게 되잖아요. 고아를 맡았을 때. 거기에 너무나 엄격하게 그 타인의 재산을 관리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표현이.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아미고님들 투자금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선분홍제가 너무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선분홍제가 선분홍제 유토피아잖아요. 정말 유토피아의 큰 도시는 아니더라도 우리 아미고님이라도 뭔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배부둥따시를 건설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저는 했잖아요. 근데 이 플로티노스가 황제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플라노노폴리스라는, 즉 이거는 뭐냐면 플라톤의 도시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철학적인 이상향의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건의를 한 거예요, 황제한테. 그 이제 몰락한 한 도시를 인수해서 내가 여기다가 이 플라티노폴리스라는 어떤 유토피아적 도시를 건설하게 해달라라고 황제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황제는 오케이 했는데 신하들이 반대해가지고 이게 무산됐답니다. 건설하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신과 합일의 경험을 했던 이 플라티노스는 실제로 지상에 그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노력을 했고, 로마 정부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아무튼 현실적인 유토피아 노력을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황제에서부터 노예까지, 고아들까지 자기 학당에 들어오는 뭐 남녀 구분 없이 차별을 완벽하게 없애버린. 이런 측면은요, 누가 생각이 나냐면 요셉 보이스가 생각이 나요. 요셉 보이스가 대학에 떨어진 낙제한 학생들까지 다 받아들여가지고 결국 그 운동 때문에, 교육의 보편화 운동 때문에 이렇게 대학에서 잘리거든요. 요셉 보이스가 교수직을 그만두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상당히 플로티누스가 저랑 좀,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신과 합의를 경험한 적은 없는데 하는 행동이나 이게 추구하는 게 상당히 비슷한데, 또 뭐가 비슷하냐면 플로티누스가 자기 가족이라든가 조상이나 고향에 대해서 묻지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책에도 쓰지도 못하게 하고. 왜냐면 그 현재 내의 육신을 만든 그 스토리나 기원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자기가 추구하는 그 더 원, 일자에 대한, 셸링처럼 일자에 대한 것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좀 약간 그런 측면이, 그런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사실 뭐 고향 친구니 가족이니 별로 제 머릿속에서는 오직 선봉홍제하고 이 제 그림이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것, 여기에만 좀 관심이 있는 편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이 아미고 길림이 얘기한 것처럼 제 그림이 그 위대한 정오에 도달하는 시점이 오는 게 아닌가, 오지 않을까, 올해는 25년에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풍뎅이 태양, 쇠동그리 태양을 보고서 곧 정오의 태양이 경지가 고작가가 올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아미고랑 나눴던 이야기니까 뭐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고. 이건 친구랑 나눴던 대화예요. 니체의 위대한 정오에 대한 문구. 플로티누스 대단하네. 네가 할아버지야. 양자인문학의 할아버지. 정말로 깨달았고 신과 합의를 해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신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요즘 현대 영성가랑 너무 비슷한 데다가 신에 대한 설명이 완전히 양자역학적이에요. 관찰자 효과야. 야, 대단하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제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그 신에 대한 이미지를 현대 영성가로 이렇게 공부해 왔잖아요. 그걸 거의 2000년 전에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 누구지? 이렇게 됐는데 송유래 경희대 철학과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이미지가 있던가? 이 영상인데 플로토니우스가 한국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철학자라는 거예요. 근데 책이 나와 있긴 하더라고. 딱 그 번역본이 있긴 한데 진짜 정말 발견되기 정말 힘든. 근데 러셀의 서양 철학사에는 일부 이 사람이 들어있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들어있긴 한데 플로티누스가 이렇게 많이 다뤄진 것 같지는 않은데 러셀도 상당히 칭찬한 철학자로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문구를 보니까. 자, 이 송유래의 플로티누스에 대한 영상을 듣는 게 우리 아미고들이 가장 이해가 빠르고 또 어떤 제 그림과의 연관성도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냐면, 이거는 자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로 들어가서 위대한 종을 찾아보고 여기서 플로티누스를 치는 거예요. 치면 나무 위키로 들어가야 돼. 나무 위키. 위에는 플로티누스 위키백과 한국, 나무 위키 플로티누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딱 들어가면 하단에 관련 영상 2개가 뜨는데 이게 유튜브에 없어요. 없어. 유튜브에 17분만 나와요. 1시간 52분이고 1시간 2분, 거의 3시간 영상인데, 그래서 딱 누르면 이제 뜹니다. 그래서 요거를 크게 해가지고 앞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송유래. 그래서 이제 그 토론을 보면은 쭉 나옵니다. 1시간에. 저는 오늘 서양 고대 후기 한 플라톤주의자가 말하는 삶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보시죠. 제목 보시면 신을 닮은 인간, 플로티누스의 신플라톤주의 윤리학입니다. 이 제목에 나온 이제 토론에 보면은 송유래가 자기가 플로티누스를 만날 때까지 어떤 10대 때부터 어떤 고민을 했고 그랬는가가 나와요. 근데 송유래가 이 토론회에서 자기 10대 때부터의 그 어떤 고민이 제가 대학교 때 송유래랑 나눴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손보는 게 유토피아라는, 그리고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런 고민 속에서 송유래는 프랑스에 가서 플로티누스를 전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강의를 들어보면 제 그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른 접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선유. 네.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지? 잠깐만. 어떻게 선유.